네, 9월의 마지막 화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원샷 통해서 바로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빅컷 랠리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 사실 장 초반에 미국의 9월 제조업 PMI가 47을 기록하면서 1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약간 확대되려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고 막판까지 상승폭을 지켜나가는 모습. 거기다가 시장을 조금 더 견인시켜줬던 요인은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전해졌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고용이 긍정적이다. 악화가 된다면 이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설 의향이 있다. 거기다가 굴스비 총재,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이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들의 빅컷 의지, 이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을 봤을 때 방향성이 부재한 하루였습니다. 한 52대 43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는데요. 이 개중에 아주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4.9% 뛰어오르면서 정확하게 250달러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7월에 기록했던 전고점 263달러 수준에 차츰차츰 꾸준하게 다가서려는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간밤 바클레이즈가 3분기 인도량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과 함께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보통 10월 중순쯤에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는데 이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가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인텔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의 급등이었습니다. 퀄컴의 인수 타진, 거기다가 자산운용사인 아폴로가 50억 달러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라는 투자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일부 중국 관련 주식들도 ADR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협력에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2% 정도의 시세, 거기다가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핀더더 혹은 징둥닷컴 등의 기타 중국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띄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프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올라왔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요. 헤드라인 제목이 마이크론 새로운 부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개월 전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고 그에 비해서 40%나 내려와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가파르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기대감이 있지만 현재 마이크론은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이 PC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 부분은 성장률이 기껏해야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D램 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이 고객사들이 상반기에 재고 물량을 대거 확보를 했었죠. 그리고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은 둔화세를 띠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조금 있지만 불거졌던 HBM 공급 과잉론까지도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당장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76억 달러를 찍을 거라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다만 D램의 메모리 가격 상승률은 9.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의 22%에 비해서 훨씬 둔화된 수치이고 이 같은 둔화 추세가 향후 2분기 동안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보다 가이던스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월가의 코멘트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상승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 차트는 마이크론이 판매하고 있는 D램, 메모리의 1GB당 평균 판매 가격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 상승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월가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니까 UBS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PC랑 스마트폰이 예전만큼 안 팔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AI가 탑재된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컴백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서스케아나에서는 당장은 우리가 메모리 조정 국면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쭉 늘어뜨렸을 때는 이것은 커다란 업사이클, 그 가운데에 잠깐 동안 고전하고 있는 미드 사이클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틀 앞이죠. 목요일 아침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 이 시간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해봐야 될 뉴스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자율주행 부품 금지 규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벤트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 커넥트 행사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메타의 주가를 보니까 최근 9거래일 동안 딱 하루 빼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간밤에 다른 M7 종목들은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인 가운데 메타의 주가는 0.6% 오름세를 나타냈거든요. 메타와 관련해서 특별히 엮여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뉴플렉스가 꼽히고는 하니까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불안감에 간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대 급등했으니까요. 중동 전쟁 관련주들 에너지 쪽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국내 전략 바로 챙겨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도 상승 움직임을 이어받았습니다. 26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더 가지고 가느냐,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져다줄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움직임에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다우와 S&P 500 지수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최고가 행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뒤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YTD로 봤을 땐 한참 먼 구간이긴 한데요. 오늘 그만큼 이벤트들도 많아서 기대 포인트들을 살펴봅니다. 일단 어제는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일찍이 지난주 5일선, 20일선까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750선 위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말씀드린 대로 탈환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은 요원하다.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특히 우리 시장의 대장주를 사들이는 모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종목 장세는 좀 활발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이 대장주 형님이 조금 자존심이 구겨진 것을 제외하고는 종목 장세는 꽤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본 개별 종목에 주시하면서 집중하셨던 분들은 꽤나 수익을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2차 전지의 날이었었죠. 삼성전기의 이 모멘텀을 이어받은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 레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강세였고 여기에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되면 K배터리 수혜받을 거다. 잠시 후 보겠지만요.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밸류체인 다 좋았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이젠 모멘텀이 더 이상 안 되나 싶었는데 하반기에 수출 모멘텀도 조금씩 꺾인다고 하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표를 내놓은 화장품, 음식료에 한해서는 국한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 순환매에서는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죠. 어제도 일부 바이오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0만 원의 문턱까지 올라가며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금리 인하 순환매에서 어제 손을 든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어제 드디어 네이버가 4% 움직여줬네요. 자, 오늘의 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 3사의 바닥은 과연 나온 걸까요? 계속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이자 이제는 저가 메리트가 부각됐기 때문에 사모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포인트에서 잡아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서서 체리냉커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어요. 26일 우리 시간으로 분기 실적 오전이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틀 뒤에 저희가 브리핑을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보시면 BNP 파리바 쪽에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 9월 12일에 했죠. 67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때 저점 나왔습니다. 84달러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한 5거래일 동안에 저점 대비 10%가량 반등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YTD로는 84% 올랐다가 9%까지 상승분 다 반납됐습니다. JP모건 간밤에 비중 확대 외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궤를 그려가고 있는 하이닉스. 지금 두 기업 모두 다 2월 대비 저점까지 최근에 경신이 나왔고 다시 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닉스도 9월 12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저점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19일 조금 더 늦게 더 빠진 다음에 저점이 경신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하루 늦게 우리 쪽으로 K 반도체 매도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인데 이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12만 원 리포트 너무했죠. 지금 16만 2천 원인데 이때 나왔던 저점이 14만 4,700원입니다. 저점 잡고 어제 기준자로 봤을 때 한 저점 대비 12%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커플링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기업 주가를 가져와 본 거고요. 하이닉스는 게다가 단독 보도를 통해 지금 16단 HBM 관련해서 5세대까지 개발 완료됐다라는 내용 들리고 있습니다. 12단 적층 완료됐고 여기서 더 높이 쌓아가는 16단까지 개발 완료됐다. 최근에 HBM 관련 종목 어제도 일부 중소형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한 번 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3분기 이익 추정치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6조 5천억 원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HBM 관련해서는 워낙 MS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도 더 빠르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 두 기업이 본격적으로 반등 추세를 더 그려갈까 아니면 지나가는 이벤트로 끝나게 될까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저점 대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와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0.63% 어제 추가적으로 더 빠졌는데요. 9월 23일 어제 연저점 다시 한번 나왔고 6만 3천 원 깼습니다. 9월은 15%의 한 달 하락을 보였고 8월에 11%, 연간으로는 20%, 8, 9월에 다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주가 방어가 계속 실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8월, 9월 경영진 쪽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9월에 6만 전자로 내려가고 나서는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한 26억 원 정도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주가가 좀 방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주가 방어 재료를 찾아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인텔의 구조조정 반사수에 누릴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아직이고요. 경영진 자사주 매입 아직, HBM 개발팀 신설되면서 인력 재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에 지금 수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파, 이 효과 언제쯤 받아들 것인가에 대한 내부 과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 싸다는 의견은 있죠. 하지만 외국인은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매도입니다. 남은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HBM 3E 퀄 승인. 이 부분이 방어 재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되는 디커플링과 함께 바닥 잡기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2차 전지인데요. 반도체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서 유동성 제한적이지만 서로 수급을 주고받으며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이고 또 대선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요. 의외의 포인트에서 또 기대감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펀더멘털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제 많이 들으셨죠? 지금 독일 보조금 부활될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부활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냐면 2024년에 지금 역성장하면서 18%가량 전년 대비로 전기차 판매는 특히 독일 시장에 한해서 감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유럽의 보조금 축소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활될 경우에는 K배터리의 매수 모멘텀이 발생할 거다. 어제 아주 반갑게도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연구원의 이 같은 리포트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됐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내연기관차 폐차 후에 크게 보조금을 지급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18% 감소했던 독일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2025년 한 19%가량의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가 없어도 지금 역성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탄소 배출 규제 강화되면서 신규 모델을 출시하려는 완성차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게다가 지금 기대하는 플러스 알파의 정책 재개될 경우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커질 거다. 저밸류에다가 절대 시총이 좀 작은 K배터리주를 매수하자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폭스바겐, 테슬라, 리비안 다 올랐고요. 월가에서는 3분기 인도량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펀더멘털을 자극하는 이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의 밸류체인 움직임 지금 계속 눈여겨보셔야겠는데 빨간색으로 어제 반갑게 반등이 나왔던 쪽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목간 쪽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미 9월 초에 모건스탠리는 K반도체는 매도하고 2차 전지 LG엔솔, LG화학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쪽으로는 반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셀사는 어제 아주 강하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양극재, 소재, 전고체 강세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받아갈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 2차 전지도 반갑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순환매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움직임은 계속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지금 바이오는 이미 대장 역할 해주고 있고요. 신재생,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AI, 소프트, 인터넷 쪽의 움직임 눈여겨보시자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가보죠. KRX 밸류업 지수 발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요. 연초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일부 종목들, 특히 금융주, 지주사, 현대차 이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보다는 중소형 가치주로의 확산되는 움직임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관련해서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ETF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한 5개사가 이미 ETF로 몇몇 종목들을 구성했습니다. 예상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상승률이 좋은 쪽 트러스턴 주주가치 액티브 ETF 이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9월 상승률이 좋은 쪽을 보니까요. AC 주주환원 가치 주주 액티브였습니다. 이쪽에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많았는데 영풍정밀, 쿠쿠홀딩스, SK가스, 골프존, 광주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고려아연, FN가이드 최근에 이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이 부분이 가지고 오는 함의가 분명히 있죠. 예전에는 워낙 이제 재벌 구조로의 우리가 이제 K 종목들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기에서 재벌 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슈로 불거진 건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방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에 조금 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맥쿼리 증권에서는 그래서 지수에 누가 담길 건데 한 21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ROE 높고 PBR 1배 이상으로 추렸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종목들이 담길지 장 마감 후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산업 뉴스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조금 불안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걸해서 움직였던 두 가지 뉴스도 오늘 단기적으로 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한 법안입니다. 국회 여가위를 통과해서 이제 26일 통과가 될 텐데 이 부분도 본회의 통과까지 한 이틀 정도의 트레이딩 기회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STO 법제화 앞두고 26일 이벤트 또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역시 이 두 가지 뉴스는 지속적으로 한 이틀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간 이벤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담아서 Q&A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MTN 최영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시고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 궁금합니다. 싼 구간은 맞는데 라는 내용을 저희가 중계 시간에도 여러 차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셀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죠. 간밤에 폭스바겐, 테슬라 다시 한번 올랐고요. 지금 노스볼트도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일까요? 일단 간밤에 테슬라의 인도 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본업이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핵심을 찔렀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 우리가 변수로 보셔야 됩니다. 독일이 아직까지 보조금 부활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철수를 이제 선언을 했죠. 거기 있는 세계 공장 중에 하나를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보조금 주면 철수 안 하겠다라고 기싸움 중인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독일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결정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지금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독일 정부가 민심 달래기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부활하게 된다라면 폭스바겐 공장이 존재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큼 바로 하느냐라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독일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유진증권의 변심이라는 얘기들을 저는 방송에서 처음 듣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유진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지 출처 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유진증권이 누가 어떤 관심으로 변심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그것을 퍼뜨린 측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학점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어서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요, 위원님. K-밸류업 지수 드디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토대로 4분기에 또 지수 나오니까 그럼 기존 대장주에 힘받는 재료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증권가에서 보듯이 중소형주를 공략하자? 어느 쪽에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아직 이제 오늘 이제 KRL 지수가 발표되면 이제 거기 포함되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항상 다이어트에 비유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뱃살도 빼야 되고요. 전체적인 체중도 줄여야 되고요. 팔뚝살도 빼야 되고요. 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집중해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한다? 글쎄요. 만약에 뱃살만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뱃살은 안 빠지고 볼살만 빠진다? 그러면 허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배당과 관련해서 지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3년 동안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배당을 줘라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배당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당과 관련해서 개별 종목 투자라기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KRX는 증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2, 3개월 내에 ETF가 만들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나오는 ETF를 투자하시는 게 낫다. 어차피 밸류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에 균형 있게 다이어트가 돼야지 특정 부위에 다이어트만 하겠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추세는 굉장히 우리가 잡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쪽으로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이제 드디어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이벤트가 좀 남아있어서 매매 가능할까요? 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저는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는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간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토종 보안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딥페이크 처벌법은 우리는 국내에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 있는 어떤
서버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서버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국내 보안주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추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견 주시네요. 계속적으로 장기 관점, 잠시 후 표정들까지 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Q&A 진행해 보겠습니다.